네, 여러분들 어제 그 김건희 목소리가 세상에 까지면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근데 이 조선일보 폐간을 걸겠다라는 이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그랬는지.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이 USB가 어떻게 입수됐더니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명태균이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용산에다가 사실상 협박을 하려고 보낸 거야. 용산과 잘 아는 기자를 통해서 명태균이가 USB를 넘겨줘, 조선일보 기자에게.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이걸 용산에 전달하지 않고 지가 갖고 있던 거야.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조선일보가 우리가 명태균의 USB를 갖고 있다라고 용산에다가 알린 거야. 전달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알린 거야. 그랬더니 용산이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 새끼들 봐라, 우리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단순히 김건희가 명태균의 USB를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조선일보를 폐간한다라고 생각하면 1차원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아요. 김건희는요, 왜 봐봐요. 10월 달에 명태균이가 이거를 용산에다가 넘기려고 했어요. 10월에. 이 사건이 9월에 터지잖아. 작년 여름부터 해갖고 시끌시끌해잖아. 작년 가을에 좀 더울 때 명태균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뉴스토마토에서. 그게 10월이었어요. 9월에 시작하고 10월에 이제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명태균이가 아무래도 자기를 칠 것 같으니까 그 USB를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용산에 딜을 시도한 건데, 그거를 전달하지 않고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가 조선일보가 11월 달에 이거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했더니 용산이 바로 명태균을 구속시켜요. 그게 11월이야. 그래서 명태균이가 11월 15일 날 구속돼요. 10월 달 전달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조선일보 손에 들어가고 명태균이는 바로 용산에서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진짜 구속 사인은 뭐냐면 한동훈 때문이에요.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킨다고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때문이에요. 뭐냐, 조선일보는 총선 내내 윤석열, 김건희 나대지 마라가 주요 논평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여러분들 복귀해봐요. 지난 4.10,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조중동은 윤석열, 김건희 나대지 말고 한동훈은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워라 였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윤석열과 차별화해라, 차별화해라, 차별화해라 라고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선일보는 윤석열, 김건희는 나대지 말고 한동훈이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총선을 끌어나가야 된다, 계속 주문을 해요. 이거에 빡친 겁니다. 결국 뭐냐, 김건희가 진짜 빡친 거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 보러 나대지 말래? 지네가 뭔데? 거기에다가 한동훈이를 후계자로 키우라, 계속 조중동이 주문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김건희가 권력자인데 김건희는 뭐 우리 아직 3년도 더 남았는데 우리 보러 식물 대통령을 하라고 거기서 빡친 거지. 그쵸? 이것들 봐라. 지네가 뭔데 대통령을 지네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보지? 예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독재정부 시절에 조중동은 정권의 나팔수였고,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조중동의 영향력이 더 확대가 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조중동이 일조를 했죠.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조중동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언론 기득권 중에서 최정점을 찍었죠. 김건희가 빡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보면. 그쵸?
단순히 USB를 조선일보가 명태균 USB를 들고 있어서 빡친 게 아니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계속 한동훈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3년도 더 남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나대지 말아라고 하면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김건희가 조선일보는 폐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들 진짜 작년 총선 앞두고 조중동 기사를 한번 쫙 보세요. 한동훈 윤석열과 차별해야 된다. 김건희 최대한 외출 자제하고 계속 그런 기사를 써요. 김건희 얼굴 안 보이는 게 좋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계속 연일 그런 기사를 쏟아내요. 김건희가 그래서 조중동은 내가 폐간될 때까지 싸울 거다. 이것들이 한마디로 윤석열 김건희는 황제를 꿈꿨거든. 자기네들을 세상이라고 생각했고 김건희는 이것들 봐라. 내가 대통령을 됐는데 그러니까 얘는 폐간을 목적으로 했었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럼 조선일보는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나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라는 어마어마한 특종을 가지고 왜 보도를 안 했나? 그렇죠? 왜 보도를 안 했을까? 이거는 윤석열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검찰이 무서운 겁니다. 조중동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과 손을 잡았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조중동이 무서울 때는 검찰과 손을 잡았을 때예요. 근데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USB나 윤석열의 녹취록이나 김건희의 녹취록을 까는 순간 다음 타켓은 조선일보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이거를 절대 까지 못했던 겁니다. 그쵸? 옛날에 여러분들 그 얘기 기억나세요? 김건희가 얘기했던 게 다 있어요. 7시간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응?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 대적하는 애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녹취가 녹음된 게 언제냐? 탄핵 이후예요. 탄핵 이후에 김건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이거 뭐냐? 결국 한동훈 띄워주고 우리 죽인 게 바로 조선일보라고 생각한 거, 조중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동훈 띄워주고 우리 죽이는 결과가 한동훈이는 배신을 했고 총선 말아먹었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김건희 다른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명태균 녹취록에 이런 얘기를 하죠. 보수가 여태까지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의석을 얻을 것이다. 그거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세요? 보수가 한 번도 얻지 못한 대승을 할 것이다. 김건희는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은 자기네들 보러 나대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오히려 윤석열과 김건희를 버리고 한동훈이가 사실상 선긋기를 하라라고 그러고 총선을 치르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때 빡쳤던 게 바로 누구예요? 김건희예요.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문자 1심 논란 있을 때 너 그 한동훈 책에 국민이 먼저다라는 뭐 책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동훈 사퇴 요구 받았다. 진짜로. 법무부 장관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도 그만두라고 했다.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식물 대통령, 식물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위기감이 다 그게 조중동이 한동훈이를 띄워주고 그런 원인을 조선일보로 잡은 거죠. 그래서 조선을 폐간시키겠다.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심하게 조선일보의 어떤 그 논설이나 사설 이런 데서를 보면 한동훈 제2의 그 누가 돼야 된다, 뭐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사실상 버려라,
그래야만 이번에 총선을 이길 수 있다. 계속 그런 주민이 나와요. 그리고 김건희 나대지 마라. 김건희 나대지 마라라고 할 때가 디올백 사건 한창 터졌을 때잖아. 그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예.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은 김건희가 얼마나 윤석열보다 넘버 V0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한 것이고, 제가 볼 때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고 한 진짜 이유는 한동훈 띄우기, 그리고 김건희 나대지 마라. 한동훈 빨아주는 거 눈꼴이었고, 윤석열과 김건희랑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연일 총선을 앞두고 이런 보도를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조선일보로 돌리는 거죠. 조선일보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일보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가장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알겠죠? 세 줄씩 써, 세 줄씩. 저의 그 상상이니까 어디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카더라로 들어주세요. 카더라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내란 연루 경찰들이 오늘 무더기 승진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갖고 있던 건데, 경무관 30명, 총경 104명이 승진을 해요. 경무관은 뭐냐면요, 군대로 치면 별 단 거예요. 별. 경찰의 서열 4위예요. 그러니까 원스타를 다는 거예요, 경무관은. 근데 이 경무관 단 애가 어떤 애가 달았나 봤어요. 세관 연루 마약 수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김찬수라는 애가 경무관이 됐는데, 이놈이 2023년도에 백혜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의 세관 마약 사건 브리핑을 앞두고 용산을 거론하면서 브리핑을 막았던 놈입니다. 그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 요번에 경무관 다른 놈이 영등포 경찰서장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백혜룡 경정이 사건 브리핑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확대해 갖고 자기네들이 공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영등포 경찰서에서 대박을 건진 사건을 브리핑을 못하게 했고, 그 이후에 이 영등포 경찰서장은 청와대로, 용산으로 들어가요. 용산 행정관으로 들어가요.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이 돼요.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경무관으로 승진한 거예요. 지금 백혜룡 경정은 어디로 가 있냐면 비수사부서에 배치가 돼 있어요. 이상하죠. 그 다음, 인천 공양을 통해 대규모 마약 반입 사건과 연루돼서 의혹을 영등포 백혜룡 경정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그리고 연루자들이 지금 승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남익 총경에 지금 총경들이 원스타를 다는 거예요. 총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찰서장급이에요. 군대로 치면 대령이에요. 이 백남익은 누구냐? 12.3 불법 계엄의 어떤 국회 계엄 해제 이후에 경찰청에 모여갖고 다시 제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국회 봉쇄와 관련돼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승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지금 얼마 전에 서울경찰청 직무대행으로 치안감으로 올라갔던 박현수,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김찬, 누구죠? 얘 이름 김찬수, 박현수, 이런
조지호 이런 애들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인사는 그럼 누가 있죠? 이런 문제 많고 범죄 혐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라는 것은 용산이 승진을 시킨 거죠. 대통령실을 통해서 승진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찰서장을 짓누르고 한 방에 다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죠. 까놓고 얘기합시다. 용산 대통령의 권력 아니면 마약 사건에 세관 연루가 된 거를 덮을 수는 없어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저는 김건희라고 봐요. 왜 김건희라고 보냐면 이게 5천억짜리였어요. 5천억짜리. 얘네는 마약 수입을 통해서 통치자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네들은 처음부터 통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약, 세관 마약을 통과시켜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야, 진보가 맨날 사고 터지는 게 돈 내지 않고 해서 그래. 김건희는 여러분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애예요. 진짜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여러 번 듣다 보면요. 김건희는 무슨 일을 하면 다 그 돈을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해요. 이명수 기자가 거기에 1시간 강의를 했을 때도 105만 원인가를 돈을 줘요. 김건희는 지가 지 마음에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 돈 쓸 일은 없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마약 사건이 덮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 줄까요? 마약 사건의 전문가는 누구냐면요. 검찰과 국정원이에요. 검찰 국정원이 마약 사건의 원탑 투탑이에요. 근데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이 사건을 물어온 거예요. 이거는 경찰서장이 보호해서 경찰서장은 특진을 하고 백혜룡은 특진을 하고 난리가 나는 사건입니다. 일반 경찰서에서 이런 대규모의 5천억짜리 마약 사건을 건드리질 못해요. 그 전에 이미 국정원, 검찰, 국정원이 해외 정보를 통해서 누가 마약 갖고 온다라고 이미 국정원이 다 꿰뚫고 있는데 이걸 운 좋게 백혜룡 경정이 이걸 물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무마시킨 거예요. 누가 5천억이 필요했겠냐? 이 돈 어디 갔을까? 그쵸?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건달들도 많이 알거든요. 저는 통치자금, 요번에 내란 특검 이거는 장기 독재를 위한 국회 해산, 치밀하게 김건희는 막대한 통치자금을 준비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5천억짜리 마약 사건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만 덮을 수 있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가 덮으려고 그래도 이 새끼는 사형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몰래 어떤 놈이 용산에서 마약 사건을 덮으려고 그랬으면 난리가 나고 이 새끼는 바로 목이 날아가던가 얘는 바로 구속수사예요. 근데 아무도 백혜룡 경정에 언론 브리핑도 막고 오히려 영등포 경찰서장은 감찰의 대상이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용산으로 데리고 가요. 김건희 아니면 누구야? 마약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던 놈을 용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할 때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저는 이번 계엄의 이유에서도 보면 국회를 해산을 하고 따로 국보위 같은 걸 설치했고 장기 독재를 하려고 그랬고 김건희는 통일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건은 정권 바뀌면요 걸리면 사형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김건희는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건희는 절대 감옥 관련이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밀양설, 김건희 해외 도피설, 이거 빨리 출국 정지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김건희 같은 인간이 감옥에서 10년 20년 썩으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얘 절대 그럴 인간 아닙니다. 얘 절대 그럴 인간 아니에요. 김건희가 어떤 인간인데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배를 했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지가 다뤘는데 그리고 이 마약 사건 세관에는요 들여다보면요 저는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정원장을 조태용을 급하게 시킨 거고요. 마약이 들어오는데 국정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조태용이가 언제 취임하는지 보세요. 그쵸? 응? 마약, 이런 대규모의 마약이 들어오는데 국정원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경찰도 아는 사건을 국정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국정원이 세관 직원들과 마약상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장은 조태용은 김건희와 평소에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고, 저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이런 대규모 마약을 우리나라 국정원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 국정원도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는 국정원이 아니에요. 영등포 경찰서에 경정이 정보를 입수할 정도면 국정원이 해외 파트가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어? 조태용이가 언제 취임했나 봐봐요. 요 시기에 조태용이가 국정원장으로 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조회 한번 해보세요. 조태용이가 언제 국정원장으로 오나. 이 사건이 2023년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사건 11월에 브리핑은 11월에 하려고 그랬던 거고, 이 사건이 여름부터인가 그 마약이 수입될, 여름에 마약이 들어왔을 때예요. 아니 조태용에게는 까놓고 마약 판 돈 그런가. 조태용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겠지. 마약이 들어오니까 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누가 듣겠어. 공무원들이 그런 건 안 듣겠지. 외국에서 손님이 들어오니까 그분들 안내 좀 잘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겠지. 그쵸? 아무리 김건희가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어도 국정원장한테 마약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 마약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 못하겠지. 외국에서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을 좀 안전하게 모셔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관 직원들이 뭣도 모르고 내가 보면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해. 어떤 세관 직원이 마약 사건에 돈 몇 푼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연루가 되겠어. 국정원이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 알려주고, 사진도 미리 그 사진을 어디서 났겠어. 국정원 아니면 어디서 그런 사진을 어디서 갖고 오겠어. 국정원이잖아. 안 그래요? 미리 들어올 사람, 입국할 사람들의 사진 같은 거를 누가 알겠어. 국정원이 알지.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들이 세관에다가 중요한 손님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안내하라. 제가 보면 그 세관 직원들은 오히려 이용당한 거예요. 그런 세관 직원들이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고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감옥같이 짓을? 여러분들 같았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국정원이라고 와서 신분 알려주고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오니까 이분들은 안내해서 어디로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안내한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세관 직원이야. 내가 세관 공무원만 20년을 했는데 뭐 10년을 했는데 고작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몇 푼 준다 그래갖고 위험한 돈을 받겠어요? 걸리면 몇십 년을 구속이 되는데 안 받아요. 안 해요 이런 짓. 어? 내가 보면 이거는 국정원, 마약상, 김건희, 국내 깡패까지 개입된 거예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깡패들 많이 알거든요. 국정원은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이용한 거고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는 말 안 했겠지. 국정원, 마약상, 김건희, 깡패들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옛날에 김건희 주가 조작할 때 보면 주가 조작할 때 보면 그때 전북 쪽에 건달들이 연관돼 있거든요. 이정필 주가 조작했던 애들 그 배우의 전북 그때 깡패들이 있거든요. 저는 내가 수사권이 있으면 저는 이쪽으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세관 직원들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세관 직원들은 이용당했고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철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안내했던 사람들이 마약상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 지시이기 때문에 국정원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국정원 하면 무섭거든요. 국정원 지시사항만 그냥 따라준 거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통과시켜준 사람들이 마약상이라는 걸 알았겠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래서 언론에 브리핑을 못하게 한 거죠. 언론에 브리핑을 할 경우에는 세관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통과시킨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마약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언론 브리핑을 막은 거고. 국정원장 2024년 1월 16일? 그럼 딴 사람이 연관돼 있겠네. 그 전에 국정원이 시끄러웠었거든. 조태용이가 들어온 거는 그 전에 국정원 안에서 문제가 좀 있어갖고 싸움 나오고 막 하극상 나고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시끄러웠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조태용이가 왔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론 브리핑을 왜 막어? 그 언론 브리핑이라는 건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 제일 먼저 세관 직원들이 어머 저 우리가 통과시켜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타겟을 세관 직원으로 잡으면 안 돼. 이거는 세관 직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거는 당연히 국정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대규모의 마약 사건을 국정원이 모른다? 세관 직원들한테 누가 사진을 건넸을까? 국정원밖에 없어요. 그쵸? 이미 어떤 마약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국하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혈원 경정이 외압을 통해서 기자 브리핑 못하게 하고 이 마약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경찰서장을 용산으로 파견 나오게끔 하고 이번에 경무관으로 진급시키고 공을 들인 거잖아. 누군가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승진을 한 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권 바뀌고 밝혀냅시다. 5천억짜리 마약이었어요. 5천억짜리. 정권 바뀌고 나서 저는 이 사건이 아마 이 사건 때문이라도 아마 김건희는 도망가려고 할 것 같아요. 진짜로. 김건희는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거야. 장기 통치자금.
이 사건 사실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보다 김건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 좀 마약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엮여 있고 마약 사건 걸리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는 도망갈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최후 발언 이후에 국힘당이 여러분들 개헌을 띄우죠. 대통령이 진정성 있다. 자기의 임기를 단축해 가면서까지 개헌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일제히 권영세랑 권난동 개헌을 띄우기를 하는데 이건 안 띄워져. 이거는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안 떠. 개헌은 안 떠. 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최후 진술에 발맞춰서 국힘당이 오늘 개헌 특위를 만들었는데 이건 안 돼요. 실패.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윤석열이가 최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를 직무에 복귀를 하게 시켜주신다면 저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저의 임기 후반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해. 윤석열이가 느닷없이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대. 자기의 포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너가 탄핵에 될 만한 죄를 저질러 법률을 위반했냐 안 했냐를 보는 장소에서 최후 변론에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번에는 저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과 뭐 직꿈을 얘기해. 병신 아닌가 했어요 저는. 그렇죠? 누가 봐도 제가 뭐 실수는 했지만 이게 탄핵까지 갈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되는데 저를 직무에 복귀시켜 주신다면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 뭐야? 나는 그러니까 제발 저를 파면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거잖아. 난 얘 뭐하지? 바본가?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뭐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만 좀 말할게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여러 수박들이 있죠. 민주당 얘기하는 거야.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이재명 당대표에게 못되게 굴러오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동연입니다. 제가 보니까 김동연이가 가장 대선에 출마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장 못되게 굴러오네요. 제가 이렇게도 왜 그러면 임종석, 김경수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민주 진보 사람들이 맞아요. 정통적인 독재한 거고 김동연은 못 피합니다. 김동연이는 다 그냥 못 피해요. 최상목이나 김동연이나 별반 다른 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김동연이가 경기도지사인데 대구에 가갖고 제7공화국은 대구에서 시작한다라면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어요. 저는 가장 못된 짓은 김동연이가 할 것이다. 딴 건 몰라도 김동연 아마 김동연, 김부겸은 손잡을 가능성이 많고 김동연, 김부겸은 우리랑 DNA가 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김동연, 김부겸은 우리랑 DNA가 좀 다른 사람이라서 더 이상 뭐 내부에 총질하는 것보다 김동연이를 좀 예의주시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김종대 의원 전 의원이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직무 복귀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선전포고를 해서 북한을 계몽하려고 할 것이다. 무서운 소리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몽을 했으니까 개몽령으로 이번에는 북한을 개몽하려고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북한의 선전포고를 해서 북한을 개몽을 하려고 할 것이다. 씁쓸한 소리죠. 예, 오늘 녹화는 아니 오늘 녹화가 아니죠. 이어서 오늘 이따가 1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웃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좀 노망 들렸다. 옛날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실 치매죠. 옛날 노망이. 근데 나이가 먹으면 더 사람들이 꼴통이 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더 보수화되고. 근데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한 2명 있더라고요. 조갑제랑 정규제. 저는 조갑제를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전 여태까지 조갑제를 사람으로 안 봤는데 요즘 보면 조갑제랑 정규제가 사람으로 보여요. 진짜로 요즘은 조갑제랑 정규제가 사람으로 보여요. 진짜 옛날에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조갑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총선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래요. 망상적 계엄. 아니 어떻게 그 젊었을 땐 도라이였다가 나이 먹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이거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갑제가 요즘 사람으로 보인다. 그 얘기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 뉴스가 이해가 안 갔던 거나 저희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헌재에서 전원일치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불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전원일치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 몫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 대통령 행정부, 국회 입법부 3명, 그 다음에 사법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임명해갖고 총 9명의 구성원이 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3명은 국회 몫이 이제 마침 도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정계선 재판관 1명,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조한창 재판관 1명, 그 다음에 한 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당연히 다수당이고 그 다른 야당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1명을 더 임명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해서 이게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저쪽에서 이미 과거에 합의를 해놓고도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딴지를 부렸죠. 그래서 사실 그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최상목이가 여태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 왜 임명 안 하냐라고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어떤 권한쟁의 심판을 했던 이 사건이 오늘 드디어 결정이 났던 겁니다. 헌재에서는 임명해라. 그거는 국회 권한이다.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그러면 헌재의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거다. 그러니까 빨리 임명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시는 거고. 근데 저는 오늘 이 결정문에서 의미심장한 거를 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8명이 전원일치로 지금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3명 우리가 걱정했던 3명 있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3명이 어떤 별개의 의견이라는 걸 냈습니다. 별개의 의견.
이거는 전원일치로 그 국회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이 이거는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통과된 다음에 권한쟁의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해서 문제다라고 딴지를 걸은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미리 보는 윤석열 탄핵 심판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은 윤석열 탄핵에 8대 0으로 저는 당연히 그 8대 0으로 합의를 해줄 거지만 별개의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낼 것 같냐면 마구잡이식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은 국회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소수 의견.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개의 의견을 낸 거 보면 미리 보는 윤석열 탄핵 심판 같은 느낌이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저것들 지금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은 소수 의견으로 국회의 어떤 장관 탄핵과 그런 것들은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최상무기는 마은혁을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 헌법의 최종 결정권 최종 종결자인 헌재에서 이거는 내렸기 때문에 그 마은혁이가 임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상무기는 헌재의 어떤 판결을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한덕수가 3월 초에 탄핵 심판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게 내려집니다. 그러면 최상무기가 한덕수 탄핵 심판을 보고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룰 것이냐. 첫 번째. 아니다, 바로 즉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둘 중은 그럼 언제 임명할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먼저 제 의견은 최상무기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경향신문과 제가 오늘 기사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경향신문은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 한덕수에게 넘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거 어떤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더라고요. 근데 한겨레는 즉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냐면 이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국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를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최상무기는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면 그거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입니다. 그쵸?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예요.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헌재에서 임명하라는 것까지 임명 안 하면서 버텼다가는 직권남용으로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임명을 하고 자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미 고발장 너 써놨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미 임명을 하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어떤 헌재의 헌재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권한쟁의 심판을 예의주시를 했죠. 근데 사실 이거 별로 의미 없었습니다. 왜 의미가 있었냐면 최상무기가 임명을 하든 안 하든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변수는 없어요. 8대 0이냐 9대 0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8대 0으로 탄핵시키냐 9대 0으로 탄핵시키냐 이 문제였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그렇게 큰 어떤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변수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상무기가 임명을 하고 사실 털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 최상무기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주요 혐의자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최상무기가 덜 미워요. 최상무기가 그래도 처음에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원래 7명이거든요. 7명 이하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못해. 이거는 못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최상무기가 2명을 임명해갖고 8명을 맞춰주는 바람에 이 탄핵의 속도가 여러분들 이게 쭉 갔던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최상무기가 그 2명 임명 안 하고 버텼으면 이거 윤석열 탄핵 심리 변론 이 자체가 나중에 딴지를 걸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박근혜도 8명에서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상무기도 나중에 죗값을 꼭 치러야 되지만 최상무기가 지금 2명 임명을 했는데, 저는 최상무기가 이제 나머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왜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그 윤석열 이미 그 변론까지 끝나고 최후 진술까지 끝났는데 그 탄핵 심판에 참여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괜히 갱신 절차를 통해서 시간만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님이 이번에 최상무기가 임명을 한다 그래갖고 윤석열 탄핵 심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8명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상무기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오히려 부담감은 많이 떨어졌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임명한다. 그 다음에 오늘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오늘 선관위에서 마은혁 재판관님의 권한쟁의 심판이 오늘 결정을 했죠. 근데 이때 오늘 또 뭐가 있었냐면 선관위의 감사가 잘못됐다. 이건 위헌적이다라고 하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에게 위헌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것도 위헌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원 채용 비리 있지요. 뭐 자녀들 채용시켰다라고 하면서 직무 감찰을 했어요. 직무 감찰을 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야, 니네가 왜 우리를 직무 감찰을 하냐? 권한도 없는 애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권한쟁의 심판이나 그 위헌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선관위가 이겼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길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감사원에도 법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헌재의 어떤 판결이 난 다음에 감사원의 어떤 그 직무감찰 보고 공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헌재의 심판이 나오기 직전에 감사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주 꼼수를 쓴 거죠. 채용 비리를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왜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 감찰을 하는 게 위헌적인 요소냐? 여러분들 보시면 헌재는 어떻게 본 거냐면, 여러분들 감사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쵸? 감사원은 행정부 안에 있는 감사원입니다. 선관위는 어디예요? 독립적인 그 기구예요. 왜 선거를 관리할 때는 행정부의 소속도 아니고 입법부의 소속도 아니고 선거는 중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의 감찰 직무 범위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렇죠?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소속들만 감찰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이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겼죠. 왜 그러냐? 이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선관위와 감사원이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부 소속이 아니니까 감사원이 선관위에 어떤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선거는 중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났는데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한다라고 돼 있고 헌법 97조를 근거로 하면서 해서 이것도 이겼습니다. 이거는 뭐에 또 이 기사는 요거만 보면 안 되고 요런 것들을 볼 때는 야, 행정부가 독립적인 선관위는 못 건드리는구나. 감사원도. 근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군 투입한 것은 윤석열은 탄핵감이라고 되겠죠. 그쵸? 감사원도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찰도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래갖고 군대를 투입한 윤석열은 뭐야? 사실 이건 탄핵 심판이야. 그쵸? 이거는 내가 보면 탄핵 심판이야. 직무감찰도 못하는데 독립적인 선관위는 거기에다가 군대를 보냈으면 이거는 사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감사를 하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당연히 선관위가 부패의 성역에서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이런 독립적인 헌법기관들이나 그 어떤 감찰을 받지 않는 데는 당연히 비리를 적발을 하거나 비리에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회에 여러분들 국정감사기관에 감사원장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조지는 거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가 국정조사 감사 또는 그 감사를 통해서 검경 수사, 그 다음에 그런 중앙선관위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탄핵하는 제도를 통해서 절대 독립적인 기관들은 그 독립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감사원은 행정부,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근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부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헌재를 너희들이 직무감찰을 할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 판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한다.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오시죠. 그 다음 오늘 여러분들 명태균 특검법 오늘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182명으로 통과가 됐는데 당연히 국힘당에서는 이거는 위법이고 정략적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을 했죠. 그러면 여러 변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명태균 특검이 통과가 될 것이냐. 첫째, 이거를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를 하죠. 그러면 명태균 특검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 것이냐. 특검이 통과되면 시행이 되니까 첫째, 절대 최상목이는 통과시키지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최상목이는 국힘당 즉 여당의 사실 인질입니다. 인질. 여태까지 내란 국정조사나 이런 데 나와서 여태까지 거짓말을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가는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최상목이 저거 보는 걸 내가 봤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목이는 명태균 특검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이건 통과가 돼도 민주당은 꽃놀이패, 통과가 안 돼도 민주당은 꽃놀이패입니다.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통과가 돼도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
명태균 특검은 통과가 안 돼도 꽃놀이팬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전국에 핵으로 등장하는 명태균 특검이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국힘당은 이거 통과시켰다가는 당이 초토화되고 이 특검하면 난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변수는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 국힘당의 경선이 치열해지면, 국힘당의 경선이 과도하게 치열해지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통과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일단 왜 꽃놀이팬지를 말씀드리면 이 명태균 특검은 여러분들 특검의 수사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민주당과 야6당이 합쳐서 이번에 명태균 특검을 올렸는데 이 명태균 특검의 수사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과 선거 과정 그때의 어떤 여론조사 불법 청탁 이런 거 있나를 하나 먼저 들여다보고 두 번째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취임한 다음에 바로 치러졌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그 공천 개입이나 어떤 그런 부정 의혹이 있나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작년에 치러졌던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총선 요 세 가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포함되죠. 어떤 놈은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연관되는 놈들은 당연히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가장 많이 위협적인 것이고 2002년 지방선 그러니까 2020대 대통령 선거는 타겟은 윤석열과 김건희 2020년 지방선거는 홍준표 여기에 김계진태 그 다음에 오세발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2024년 총선 여기에는 김영선도 저기 들어가고 2024년 총선 과정에서는 당연히 또 김영선 그 다음에 김상민 검사 출신 이원모 이런 애들이 다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특검은 국힘당의 지자체장 현직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힘당 입장에서는 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명태균 휴대폰에는 140명의 명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대를 한다. 근데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는 국힘당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이가 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결국은 명태균의 황금폰이라고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그 황금폰이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의 어떤 공천 개입 사건의 녹취나 이런 증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내란 사태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니들이 잘못한 거 없으면 괜찮지 않냐. 우리는 내란 사건의 시발점이 명태균 휴대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통과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실 명태균의 어떤 USB 또는 이 명태균의 휴대폰은 애킬레스건이 되는 것이고 이 명태균 카드가 왜 여러분들 꼰돌이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저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뭘로 공격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의 오세발이 그 다음에 홍준표가 이렇게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 누구랑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 저쪽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런 것들을 계속 네거티브하고 막 그럴 때 민주당이 이 꽃놀이패가 이재명 선거 공판 예의주시할 때 명태균 특검, 명태균 홍준표 연관, 오세훈 연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아무리 네거티브를 해갖고 띄우려 그래도
이 검찰의 수사 자료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엄청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대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하나씩 공개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녹취를. 응? 그쵸? 이재명 당대표 뭐 어제 뭐 선거 공판 3월 26일에 있다라고 할 때 어제 뭐 터졌어요? 오빠 김건희 녹취 터지니까 그냥 덮이잖아. 그쵸? 신기하죠? 김건희 목소리만 나오면 모든 뉴스가 다 덮여요. 어제 뭐 터졌나 봐봐. 여러분들 뉴스로 볼 때 그런 걸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선고기일 26일 검찰 2년 구형 했는데 어제 뭐죠?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 그렇죠?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이 어제 사실 메인이었지. 이재명 구형 26일 2년 구형 2년 26일 선고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 어? 김건희가 다 덮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거를 민주당은 이미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명태균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개헌의 논쟁 뭐 개헌이 뭐 블랙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명태균이 블랙홀입니다. 명태균은 국힘당의 유력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그리고 여권 전반적으로 후폭풍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검법이 여러분들 좌절되더라도 왜 제가 꽃놀이파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국힘당이 최상목이가 거부권 행사하고 국힘당이 반대표를 재표결해서 반대를 해서 특검이 통과가 안 돼. 그럼 민주당이 거기서 여러분들 더 민주당이 공세를 늦추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서 물러설 리가 없죠.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녹취를 하나씩만 풀어도 니네가 이러니까 특검을 거부했구나라고 하면서 조기 대선 내내 김건희 목소리만 나와요. 제 말 맞죠? 어제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한다니까 최하 2, 3일 가잖아. 조기 대선 내내 특검을 니네 이래서 거부한 거니? 라고 하면서 김건희 녹취 하나 까주고 또 야 니네 이러니까 오세훈 너 녹취 없을 것 같아? 오세훈 녹취 아저씨 오세훈이는 믿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아우 걔는 딱 봐도 뒤통수 칠 놈이야. 뭐 김건희 이런 목소리 하나 나봐. 니네 이래서 특검 거부한 거니? 이게 그냥 블랙홀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선거는 조기 대선은요 시간이 진짜 없어요. 시간이 진짜 없어갖고 그냥 지지층 결집하고 선거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도 국힘당도 왜 지금 그냥 죽든가 살든가 같이 산화되든가 왜 윤석열과 선긋기를 못하냐면요. 윤석열을 선 긋는 순간 당이 분열되고 조기 대선은 그 분열을 규합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죽든가 살든가 지금 윤석열 지키기로 해갖고 자기네 코어 지지층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선거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보셔도 꽃놀이 패죠. 특검을 통과돼도 민주당은 아싸가 되는 것이고 특검을 거부해도 민주당은 녹취를 이미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방탄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 때마다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명태균 이 리스크의 블랙홀에서 못 빠져나올 것이다. 단 어떤 변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친한계 유일하게 이 명태균 이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죠? 한동훈.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친한계가 반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1차원적인 정치 분석이에요. 이거는 1차원적인 한동훈계가 반대를 할 것이다, 찬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1차원적이고 제가 분석할 때는 한동훈이는 명태균 게이트를 명태균 특검을 반대를 할 겁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과 이 계엄 내란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거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힘당의 어떤 중도 보수가 존재하는 지지자들한테. 근데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또 국힘당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저 위기감에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찬성표를 던지면 한동훈이는 또다시 배신자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오히려 윤석열 탄핵은 찬성을 하고 그거는 여론이 훨씬 높으니까 명태균 특검을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국힘당 안에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동훈이가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듯이 명태균 특검에 찬성을 할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변수가 있냐면 만약에 홍준표 대 한동훈이가 치열하게 1대1로 경선에서 붙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이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선거판 잔머리는 이건 거 아시죠?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하면 초짜야. 지금 여태까지 지금 내가 떠든 거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거부되겠구나. 통과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얘기하죠. 그쵸? 반전입니다. 이거는 왜 국힘당이 작살이 날 수밖에 없냐면 민주당이 미쳤다고 재표결을 서두릅니까? 홍준표가 됐던 국힘당의 경선이 끝날 무렵에 재표결을 붙여버리겠죠. 그쵸?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국회에서 최상목이가 15일 안에 돌려줄 거 아니야. 재표결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마음이에요. 그쵸? 민주당 마음이란 말이야. 국회를 본회의를 열고 닫는 거는 민주당 마음이야. 최상목이가 거부권을 15일 안에 행사해갖고 만약에 윤석열 탄핵 직후에 온다라고 민주당이 그 다음날 본회의 열어갖고 재표결에 미쳤다고? 민주당은 꽃놀이표를 딱 쥐고 있다가 저쪽 경선 세게 붙을 때 재표결을 붙이면 착살나는 거지. 어때? 나 잔머리 좋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최상목이가 다시 국회로 송부를 하면 바로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잡아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경선 시작한 다음에 쌈박질 나고 사실상 빈틈이 보일 때 타이밍을 봐갖고 올리면 되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리고 윤석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 어떤 변수가 있냐면 최상목이가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런 심층 분석을 해드렸어요. 어떤 심층 분석을 해드렸냐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일주일 연기했다. 윤석열 탄핵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더 빠른 거야. 명태균 특검을 오늘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늘부터 15일이잖아.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은 10일에서 12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먼저 탄핵을 됐어. 아직 명태균 특검은 최상목이 손에 있어. 탄핵된 김건희와 윤석열을 최상목이가 굳이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 안 그래요? 굳이 이 명태균 특검은 결국은 윤석열 녹취, 김건희 녹취로 인해서 파급되는 공천 개입이잖아요. 최상목 입장에서는 탄핵된 윤석열을 자기가 욕바지하면서 굳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변수가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관문은 최상목의 거부권. 근데 탄핵 선고가 되는 순간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친한계는
당연히 요번 오늘도 친한계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렇죠? 친한계가 오늘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당내 경선을 의식한 거고, 재보궐할 때는 민주당이 타이밍을 잡아서 저쪽에 만약에 홍준표나 홍준표 한동훈 또는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붙었을 때, 강하게 붙었을 때 민주당이 과열 향상으로 흘리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늦추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명태균 사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으로 여러분들 창원지검에 있던 사건을 검찰이 중앙지검으로 갖고 왔죠. 보면 사실 이 사건을 1년간 검찰이 묵힌 사건입니다. 사실 명태균 사건은 1년 전부터 다들 이 사건이 파장이 있었는데 1년 묵혀놓다가 지금 막 수사에 속도를 내죠. 왜 그럴까요? 응? 검찰이 지금 1년간 묵혀놨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갖고 오고 지금 사건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특검도 있고 탄핵도 있기 때문에 쫓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 명태균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디서? 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원정을 가서 명태균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까지 내려가서 명태균을 조사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저께는 오세훈의 그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집과 사무실 네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속도를 내냐? 응? 1년 동안 묵혔던 사건인데 국회가 명태균 특검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자기네들이 특검에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당초 창원지검에 있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윤석열 출석, 김건희 조사입니다. 지금 검찰은 김건희랑 윤석열을 조사하기 위해서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미 사실 창원지검에서 조사한 거 조서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굳이 안 내려가도 이미 창원지검에서 1년 동안 수사한 거를 중앙지검에서 살펴만 봐도 되는데, 굳이 오늘 창원지검까지 가서 중앙지검이 창원지검까지 가서 검사들이 그 수사를 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소환을 위해서 명분 쌓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여러분들 검찰이 얼마나 대가리를 잘 굴려요? 언제 소환할 것 같아요? 김건희,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 100% 검찰이 잡아드립니다. 언제 쓸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바로 잡습니다. 검찰이. 왜 그러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없잖아. 그 타이밍을 보고 이제 시간이 없잖아. 10일 안에 윤석열은 탄핵되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명태균을 조사하는 척하고 여러 가지 사건의 속도를 내야만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을 부를 수가 있잖아. 그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소추를 안 당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탄핵을 당하는 순간 경호처의 경호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경호만 받고 얼마든지 검찰이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검찰이 1년 동안 사실 썩었던 사건인데, 윤석열 탄핵 이후에 거의 일주일 안에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많고, 탄핵 결정 이후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 신분이 이를 때쯤, 그때가 아마 탄핵하고 한 2, 3일 내에 바로 검찰이 덮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개가 되고 죽은 권력에게는 하이에나가 됩니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갖고 간 것도 검찰이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를 소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명태균 사건 얘기하는 중이었죠. 오늘 여러분들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한동훈 이 새끼 그 어른 놈의 새끼 이 새끼는 그 윤석열이가 만든 인형 아닙니까? 이거 들어오면 나한테 죽습니다라고 했어요. 나한테 죽는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다. 다시 정치판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왜 이런 얘기 왜 했을까? 응?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1차원적인 정치 분석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홍준표가 갑자기 이렇게 세게 한동훈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명태균 게이트에서 홍준표의 이름이 계속 명태균, 홍준표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싫은 거죠. 고차원적으로 홍준표가 한동훈을 거친 말로 저격을 하면 홍준표와 한동훈이가 대선 경쟁 구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그렇죠? 계속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을 올리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어떤 명태균과 엮여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나 정치판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은 배신자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동훈이는 죽여놓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들은 나를 지지해달라. 그런 구도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들은 그냥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연일 명태균, 홍준표 몇 번 만났다. 명태균, 홍준표 아들과 뭐 문자 주고 나눴다. 명태균, 홍준표 20억 이런 말만 계속 명태균, 홍준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게 한동훈 들어오면 나 죽는다라고 하면서 대선 잠룡들 간의 어떤 견제,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이제 대놓고 이제 한동훈 얘기 잠깐만 할게요. 한동훈이가 이제 정치판에 다시 기웃거리죠. 윤석열 탄핵 이후가 탄핵이 얼마 안 남으니까 결국은 조기 대선을 위해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한동훈이는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한동훈이는 너무 허술한 게 많죠. 검사로서 어떤 한동훈의 어떤 총명함이나 그런 기획 능력, 조작 능력 이런 거에 비해서 한동훈이는 굉장히 정치할 때 보면 어설프고 뭔가 가장 바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양다리 전략을 써서 그래요. 그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한동훈이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정치는 한쪽을 선택해서 한쪽을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선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는 윤석열이라는 검찰 선배를 사실상 자기 딴에는 끊지를 못하고, 또 윤석열이라는 검찰 선배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이도 아니고 어쩔 때는 동의했다가 어쩔 때는 들이받았다가 왔다 냉탕 온탕을 오가다 보니까, 양다리를 펼치다 보니까, 한동훈 하면 가장 정치인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뢰예요. 그렇죠? 한동훈은 신뢰가 없다 보니까 벌써부터 깐족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미 한동훈의 이미지가 굳어졌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한계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배신자 프레임을 의식해서 어제 조기 대선 채비를 갖추고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생명의 은인인 이재명 당대표를 저격한 거예요. 다분히 한동훈이는 그냥 이재명 당대표를 뜬금없이 계엄령을 내릴 것이다 저격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가장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늘 1등을 까야 되는 거예요. 선거판이 그래요. 내가 2등인데 나 세 발에 내 발끝도 못 따라오는 6등을 까면 기사화 시켜주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훈이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를 물고 늘어짐으로써 국힘당의 탄핵 찬성과 반대를 하는 지지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공의 적은 이재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했던 한동훈이는 국힘당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는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데, 어떤 이재명이라는 탄핵 찬성파든 반대파든 어떤 국힘당의 어떤 공공의 적으로 사실상 규정돼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까므로써 주목도 받고 본인의 어떤 그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양다리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 얘기하고 오늘 그 세관 얘기랑 조선일보 얘기 메인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처음에 뭐 김경수 전 도지사 만나고 김부겸 만나고 박용진 만나고 오늘 이제 임종석 실장을 만났죠. 저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박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분노를 하지만 수박도 대선 때는 쓸 필요가 있다.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수박도 여러분들 결이 다르다. 이낙연 같은 수박, 걔는 수박이 아니라 걔는 아예 그냥 민주당이랑 관련 없는 자고, 아무리 임종석이나 김경수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 당대표랑 손발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배신하고 나가서 뭐 국힘당을 돕거나 이낙연 지지자들 같이 이런 거를 안 한다. 응?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운동장을 넓게 쓰자. 대선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외연 확장의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쓰자라고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재명을 넘어설 길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상대하는 경쟁자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덕담으로는 이재명이 좀 뭐 중도 보수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 넘어서길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와 경쟁할 분을 지지한다. 이건 뭐냐면 임종석은 대선에 안 나오겠다는 거죠. 응? 임종석은 대선에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 이재명 당대표와 대선에서 경쟁할 분을 저는 지지할 겁니다라고 하면 자기는 대선에 불출마 선언이에요, 사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포지션이 너무 좋다. 그렇죠? 포지션이 너무 좋다. 이게 무슨,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친명들 쫙 세워놓고 대선 경쟁하면 그 뭐가 모양새가 좋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2017년 대선 때도 19대 대선 때도 오죽하면 친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좀 그 당시에 성남시장 좀 나와달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임종석이가 이재명 당대표의 반대 측에서 경쟁하는 분을 지지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겉에서 볼 때는 친문 대 친명 무슨 어떤 선거판에서 붙는다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 대신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제가 이낙연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을 보면 그거는 대선 경선이 아니라 이낙연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 동지고 당내 선거라는 의식은 1도 없는
이낙연의 정적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 죽이기 대선을 펼쳤던 놈이에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이 조작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낙연 캠프로부터 먼저 대장동 사건에 의혹이 터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거고, 오늘 여의도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만나서 점심 회동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어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도 좀 후보들이 좀 여러 명 나와갖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나쁘지 않은 것 왜냐면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본인의 주장보다는 많이 들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선거라는 것은 따라가는 2등은 강한 메시지와 강하게 싸우는 것이고요, 1등은 지키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막 무리해갖고 당내에서 따라오는 경쟁자들을 밟으려고 하고 막 아슬아슬하게 박빙이고 그러면 그럴 테지만, 사실 이재명 당대표 혼자 대선 후보로 민주당에서 나오고 나머지 10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 다 합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 앞서 나가 있는 상대는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쓴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단 선을 넘는 거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만 보여주면 된다. 그게 이재명 당대표가 2017년 19대 대선과 지금 21대 대선을 앞둔 이재명 당대표가 많이 바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탄핵 참여 세력과 하나로 국가 대혁신 연정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말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고, 뜻대로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혁신하고 연정을 하면 좋지만, 이래서 김경수 전 지사나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욕을 먹은 건데, 너무 정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김경수,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철학자예요. 철학자. 대통령일 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에게 가장 문매를 맞았을 때가 연정 얘기 꺼냈을 때거든요. 저는 김경수 지사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가 대혁신 연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너무 한가한 소리다. 너무 나이브하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연정이건 혁신이건 뭐든지 하려면요, 이 좋은 일을 왜 못하냐? 국힘당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국힘당을 해산시킨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개헌도. 저는 다 좋은데 이런 연정, 어떤 참여 세력과 하나로 너무 나이브하다. 그리고 그 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이냐.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제 2030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꼰대였구나. 아, 나도 1970년도에 태어났던 과거 우리 선배들한테 듣고 자랐던 꼰대일 뿐이구나. 그런 반성을 요즘 많이 하면서 2030 연구를 좀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나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을 합시다.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안 바꾸면 안 되냐. 2030과 지금 4050 불과 뭐 많게는 20살, 적게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 왜 이렇게 정치에 있어서는 괴리감이 드냐.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20대가 지금의 40대가 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 30대였던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50대가 돼 있지만,
물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외쳤던 많은 시민들이 노후화된 건 있어요. 고령화되고. 어디서 잘못됐나 2030 이랬더니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개념의 차이였던 거야. 내가 이걸 어제 밤새도록 연구를 했어. 와닿죠?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개념의 차이. 여태까지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이념적 잣대로 진보와 보수를 나눴는데 지금의 2030은 진보와 보수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부동산을 얘기했던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는 오히려 보수가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차 싶더라고. 우리는 이념적 관점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그래서 국힘당은 반민족 정당이고 반역자 정당이고 어떤 쿠데타 세력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2030은 무조건 세금만 많이 내고 이거는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진보냐, 그럴 바에 나 진보 안 하고 민주당 지지 안 한다가 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 틈을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로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2030과 겉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했더니 나는 진보와 보수를 이념의 잣대로 여태까지 나눴고 지금의 20대 2000년대에 태어나야 되는 애들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살아왔던 세대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세대야. 그래서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진보와 보수 또는 지지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허구한 날 세금으로 복지를 할라 그러고 내가 낸 세금도 못 받게 하는, 그리고 과도하게 세금을 거둘라 그러고 규제를 하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거지. 그렇죠? 내 돈 갖고 내가 한다는데 왜 하라 마라라고 하냐라면서 이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오는 거죠. 그게 가장 심했던 게 뭐냐면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코인 투자, 주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제재와 어떤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반민주 정당이라는 것 같은, 본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내 자유를 억누르는 게 오히려 국힘당보다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서 반민주 성향을 2030들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금투세 폐지 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것도 했죠.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국힘당이 반대를 해서 이거는 민주당의 꽃놀이패예요. 상법 개정안은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1,400만에서 1,500만 이 정도인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상법 개정안을 반대를 하고 있는 국힘당은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이왕 중도 보수를 선언했으면 그 반도체 그 주 52시간 예외 조항 그거는 찬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왕 중도 보수를 선언했으면, 왜 그러냐면 손발 노동자나 힘든 노동자가 아니라 반도체 연구직들이나 어떤 화이트 칼라의 직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굳이 이걸 민주당이 반대를 해갖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리고 민주당이 노동시간,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란 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통과가 저는 노동자의 편이니까 당연히 그건 통과가 돼야 되지만, 이런 어떤 반도체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화이트 칼라들의 어떤 주 52시간은 그건 지네들이 자율성 있게끔 하든가, 그러나
어떤 생산직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 52시간을 못 넘게 하는 거는 저는 지키되, 연봉도 많이 돈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도 그거는 자기네 자율성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갖고 왜 그러냐면 이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화이트 칼라들이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요즘 저런 뉴스가 나와요. 우리가 중국에게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혔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뭐 턱밑까지 쫓아왔다 그러냐면, 기업들이 원하는 빨리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경이나 매경에서 계속 그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아직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못 따라와요. 아직 못 따라오는데 자꾸 이 기업이 원하는 이 반도체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치 중국이 이미 추월했다 이런 뉴스들로 해갖고 여론을 조장하는 거고, 이왕 얘기 나오는 거 저것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금리가 인하됐죠. 한국은행에서 예대 금리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어요. 근데 왜 우리 시중금리는 인하가 안 될까요? 왜 시중금리가 인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레임덕이라서 그래요. 은행들이 말을 안 들어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금감원장 이복현이가 한마디 하면 우리 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막 알아서 금리 내리고 막 갔다가 잘 보이려고 하죠. 지금 이 정부 끝난 막판이라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중금리를 안 내리는 이유예요. 뭐하러 말 들어요. 몇 개월만 버티면, 한 며칠만 버티면 이 정부 끝나는데 뭐하러 얘네가 미리 금리 내려갖고 손해를 봅니까? 안 먹히죠.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 누가 말 들어요. 어떤 지시도 안 맥혀요. 말빨 안 먹히죠. 여러분들 11호면 날라가갖고 이 정부 끝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긴급하게 뭐 시킨다고 여러분 하겠어요? 은행이 무슨 국책은행도 아니고, 그쵸? 은행이 국책은행도 아니고 뭐하러 충고는 좋은데 길어. 세 줄 이하로서 길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찰은 공무원들이니까 지네가 하는 거고, 여기는 민간이잖아. 은행은 민간이잖아. 은행은 민간이잖아.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이니까 드는 거지. 하여튼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낡은 꼰대가 된 거는 과거 이념적인 판단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눴는데, 요즘에 2030이나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 기준이 경제관념이더라. 그걸 내가 아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다음에 어제 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선고가 3월 26일가 이거는 이미 여론에 다 반영됐고, 대법원에 최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출마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빨리 선고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불과학적인 영역이에요. 2심 선고를 3월 26일 날 하고 대선 전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사실 2심은 저는 무죄로 보거든요. 왜 무죄로 보냐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당대표께서 하지 않은 말도 재판부가 추측을 해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네들이 확장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공직선거법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해서 쉬운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법률적 용어로 공직선거법은요,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거예요. 어떤 명백히 말을 행위에 관한 것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인식과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 있죠? 어떻게 추측성,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 용어로 얘기하면 인식과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심하라고 얘기해주고, 만약에 2심에서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대법원은 뭐 사실상 대선이 끝나니까. 근데 만약에 대법원을 나중에 뭐 대통령직을 마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법원은요 사실상 헌재같이 법률심이에요. 대법원은 사건 사고에 뭐 항소하고 그런 어떤 그 증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법률이 적용된 법률이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의 그 최종심도 사실상 법률심이다 보니까 항소심이 유죄가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통째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사실 받을 만한 사건이에요. 공직선거법이라는 통째가 법률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나 이런 분들도 검찰개혁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대선 토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패널로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갖고 많이 어떤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한테 가장 많은 질문들이 어떤 게 날라올 것 같아요? 정치 보복을 할 겁니까? 검찰 없앨 겁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해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보복을 합니까? 일방적으로 당한 거 아니에요? 보복이라는 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가하는 행위를 보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한 분리를 해서 검찰 내에서도 기소와 공소를 또 분리를 하고, 이거는 시대적으로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건데, 요거는 하나 좀 짚고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자꾸 윤석열을 뭐 키우고 윤석열의 어떤 배우고 이런 얘기하는 애들한테 내가 이제 일침을 가해줄게. 더 이상 종지부를 찍어줄게. 모두가 속은 거야. 모두가 속았지. 지들도 속아놓고 그때 윤석열을 들어오게 끌어들인 게 문재인이다. 그때 이재명 당대표도 윤석열이 정도면 적폐청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왜 속을 때 모두가 속아놓고 나중에 원인을 얘기할 때는 이 문재인이 중앙지검장 시켜서 그랬다. 그때 나도 중앙지검장 윤석열이 해야 된다고 했었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속았을 때는요, 속인 놈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 진영 안에서 어떤 놈들이 갈라치기냐 아니냐를 구별을 할 때는요, 우리 모두가 분하고 속았을 때는요, 우리를 속인 놈을 비판을 하고 속인 놈을 나무래야지, 다 속인 와중에 네가 더 속았잖아 라고 하면서 같이 속은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거 갈라치기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쵸? 그거 갈라치기들이 하는 짓이에요. 당연히 속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진짜 나쁜 것들이지. 왜 다 속아놓고 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까지 왔냐.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갈라치기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